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서 발견된 세계 3대 금광. 2. 중국이 18조 원 들인 캐나다 광산 한국에 강제 압류 확정. 3. 한국에 300조 원 현금으로 즉시 입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굳이 고고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은 압니다. 3350년 전 18세의 나이로 요절의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덕에 투탕카멘이 쓴 황금 마스크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유물이 됐죠. 떨어지는 사과에서 영감을 받아 만유인력 이론을 정립한 아이작 뉴턴은 무려 20년이란 시간 동안 철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연금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힌 콜럼버스는 황금의 땅 아시아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로 항해를 떠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미국 서부의 발전을 불러온 골드러시 역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국인들이 서부로 몰려오며 시작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하루라도 황금에 열광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서조차도 황금을 내려놓은 일이 없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도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인간은 단 한 번도 금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흉내는 냈지만 누구도 성공한 적 없죠. 따라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황금은 인류에게는 가장 특별한 금속이었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도 분명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IMF 구제금융 조기 졸업의 마중물이 된 금 모으기 운동을 일으킨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1년 3월 1일 기준 IMF의 국제금융통계 IFS 위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세계 35위 수준입니다. 리비아,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이 한국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조금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금 생산량은 고작 335.3kg으로 그나마도 사금을 벤 순금으로만 보면 329.5kg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광산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투자금 역시 빈약한 상황이어서 광산이라 불리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금 부족 국가처럼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세계 3대 금광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너도 나도 금맥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로, 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골드러시 못지않은 금 캐기 열풍이 불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던 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보동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라는 관용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 전 러시아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시베리아 황무지에서 금광이 터진 겁니다. 시베리아 남동부 수호이로그 지역의 러시아 최대 금 생산 회사인 플류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광활한 시베리아는 그 아래 어떤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수호이로그 지역은 냉전 직후 반체제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는데 아직 그렇다 할 광불이 발견되지 않아 미친 척하고 금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을 사들였죠. 그런데 실제로 금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그해 그러니까 2017년 중국에서 역대급 금광이 발견됐다고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매장량이 550톤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시세로 약 8조 원이었는데요. 옆나라 중국에서 발견된 8조 원 규모의 금광이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금광은 그 10배 그러니까 매장량 1780톤에 시세로 따지면 무려 85조 7천억 원입니다. 1년도 안 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10배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광이 한반도 바로 위에서 발견되면서 부러움과 탄식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입니다. 왜냐면 한반도는 한때 세계 3대 금광을 보유했을 정도로 금 부자 국가였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금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대로 추정됩니다.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따르면 285년 백제의 임성태자가
일본의 채금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한 경주에서 출토되는 신라시대의 수많은 유불 중에는 금관 등 금을 세공에 만든 장신구가 유독 많은데 통일 신라시대에는 철유전, 장글랑, 축야방, 채태분 등과 같은 광업을 전담하는 관청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쓴 고려사에도 중국 원나라에 금을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 금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세종대왕은 금맥을 발견한 이에게는 관직과 포상을 주기도 했다고 하죠. 특히 조선말 흥선대원군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1864년 외국인에게 금광을 운영할 수 있는 광업권을 특허로 주기도 했는데 그때 개발된 금광이 평안북도 운산의 운산금광, 전라남도 해남의 은산금광, 충청남도 직산의 직산광산 등입니다. 그중 운산관상은 개발 시작 후 40년 동안 80톤의 금이 생산되면서 세계 3대 금광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에는 미국 서부의 골드러쉬에 버금가는 실제 골드러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현재도 여러분들은 우연히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노다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텐데 이 단어는 금광에서 유래했습니다. 1800년대 말 선교사로 조선으로 온 알렌은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워낙에 언병과 사교술에 능했던 그는 고종을 꼬드겨 운산광산 채굴권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알렌으로부터 광산 채굴권을 넘겨받은 미국인 사업가들은 조선인들을 고용해 광산에서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금맥이 발견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노 터치였습니다. 영어를 알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양놈들은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 노다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후로도 우연히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것을 보면 노다지라고 부르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서양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일만 묵묵하게 해내면 조선 광부들의 슬픈 이야기가 노다지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종이 알렌에게 넘긴 운산광산 채굴권은 25만 원에 불과했는데 당시 운산광산의 연간 생산량이 4,950만 원, 현재 시세로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괜히 동아시아 최대 금광이라고 물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광을 더 철저하게 파헤친 것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1932년 11월 29일 조선일보에 실린 시대상 황금광시대라는 만문만화는 모든 광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황금광 시대가 왔다. 너도 나도 금광하며 강화도는 40간만 남겨놓고 모두가 금땅이라 하고 조선에는 어느 곳이나 금이 안 나는 곳이 없다 하니 금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왜 이다지 구차한지? 라며 당시의 세태를 풍자했습니다. 신문이 풍자한 것처럼 1930년대 조선은 가히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골드러쉬 시대에 있습니다. 너도 나도 금맥을 찾겠다며 산으로 강으로 들로 떠났죠. 험한 산을 헤치고 다녀야 하는 굳은 일이니 남자들만 금광에 뛰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은 오산입니다. 당시 기생, 간호사 등 여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금광 하나로 현재 가치로 수백억을 벌어들였던 여성은 지금으로 치면 114안내원이었습니다.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렇게 조선 땅에 5,500여 개의 갱도가 파헤쳐지는 금 열풍이 불었던 것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금광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금을 고가에 매수하는 상금장려 정책을 편 탓입니다. 조선 땅에서 채굴한 금은 당연히 일본 정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은 덕분에 세계 3대 금광국으로 올라섰죠. 당시 일본이 기를 쓰고 조선의 황금을 채굴한 것은 군비 확충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일한 국제통화였던 금을 확보해 군비 확충을 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분 골드러쉬는 조선 총독부의 철저한 기획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황금에 대한 열망은 식었을까요? 해방 후 일제가 떠나면서 대부분의 금광은 폐광으로 변했는데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금광을 개발할 수도 이를 채굴할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 금광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광산은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광으로 기록되어 있죠. 1908년 청양 구봉산 동쪽 계곡을 지나던 한 주민이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이후 약 60년간 20톤의 순금이 구봉광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성기로 물리는 1961년부터는 매달 100kg 이상의 금이 쏟아졌죠. 현재 시세가 1g당 약 7만 7천 원으로 본다면 매달 77억 원이 이 광산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년 연속으로 말이죠. 또한 금광이라는 특성상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라지는 금이 약 30%에 이르렀다고 하니 구봉광산에서 채굴된 금의 양은 전성기 때 한 달 100억 원을 호가했던 겁니다. 당시 구봉광산에 비견될 만한 금광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죠.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에 필적할 만한 광산이 충북 음성에도 하나 있는데 무극광산은 1956년부터 약 40여 년간 15톤의 금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년 동안 매달 100kg 이상의 순금을 생산해냈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전국의 금 생산량의 80% 이상이 무극광산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니 가히 기록에 남을 만한 금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역시 1990년대 중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1997년 폐광하기에 이르렀죠. 한때는 세계 3대 금광이라 물리던 금광을 보유했던 조선이지만 개화기 서양인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철저히 파헤쳐진 후 한반도에 남은 금광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국과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을 생산 중인 광산 중 경제성이 있는 금광은 대우조선해양 SMC가 소유한 전남 해남의 은산광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2015년부터 채굴이 이루어져 2015년 242kg, 2016년 122kg, 2017년 90kg, 2018년 91kg, 2019년 71kg이 채굴됐죠. 하지만 이 역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곧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채산성 있는 금광은 그나마 가사도 광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꿔 폐자원에서 광맥을 찾는 도시광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고 버린 가전제품에 사용한 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광석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폐휴대전화 1톤에서는 무려 400g 의 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웬만한 고품위 광산이 아닐 바에야 차라리 폐휴대전화에서 회수하는 금의 양이 훨씬 채산성이 높다는 것이죠. 도시에 버려진 폐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금을 회수하는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아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21세기 연금술인 셈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 분쟁 전방위적으로 닥쳐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이 도시광산 분야에서 가장 선두가 되어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NCM, 니켈 코발트 만간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비싼 코발트를 쓰지 않아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LFP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 이 분야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풍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원료인 인산염 고갈 속도가 빨라졌고 4년 후에는 풍귀 현상마저 보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인데요. 생산되는 배터리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인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산염이 이처럼 부족해진 이유는 LFP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있지만 원재료인 인산염 공급의 증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염은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염은 약 10%만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까다로운데 수요는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산염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LFP 배터리를 고수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NCM 기술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NCM 기술 특허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총력 지원 덕분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 저가 단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탑재했고 기술적 보완으로 2021년부터는 테슬라, 벤츠 일부 모델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서울 게 없었던 중국산 LFP 배터리 회사들은 한국의 3원계 NCM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건 중국입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LFP 배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더 뚜렷합니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 적용 범위를 2년 전과 비교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먹힌 벤츠 말고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전기차 제조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FP 위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온다면 중국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LFP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거점을 꿈꾸는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인플레이션법의 수혜자라고 손꼽히는 캐나다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중국,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에게만 함께하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투자법 인베스트먼트 캐나다 액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 퇴출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안보심사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 광업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89개에 이릅니다. 무려 18조 원이나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캐나다 광물 투자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배터리 광물 관련 수익을 중국이 아닌 우방국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중국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을 양분하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늦고 배터리 업체도 파나소닉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완성차와 미국 테슬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유독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 기업의 공장입니다.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자체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인 캐나다는 캐나다의 삼성격인 항공우주기업 본파르디에 사세가 꺾인 뒤부터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도 해보자며 국가 체질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 팩 모듈,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설립한 온타리오주 자동차 공장이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맞춰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고 이곳 공장에 필요한 소재와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 캐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 퓨처엠 등과 함께 메인 열에 대규모 부스를 연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에게 부족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광물 부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들여오기 위해 최근 두 나라는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2차 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공급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는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캐나다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과 미국 완성자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캐나다로부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고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 캠을 만들어 캐나다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미국 완성자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에 없는 단 한 가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사들이 캐나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LFP 배터리만 믿고 있었는데 핵심 광물인 인산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때문에 캐나다도 중국을 손절했으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애걸복걸하며 자기들도 끼워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신들도 숟가락을 얹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구애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 6일 중국 국영기업 중광지원, 중쾅지 원집 투안고빈, 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캐나다의 수산화 리튬 합작 공장을 건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리튬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견제하는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자 북미에 공장을 짓는 LG를 끌어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드 메일 따르면 프랑크 왕 중광자원 북미 사업 담당은 북미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다. 후보군 중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고 LG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광자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산 리튬 주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선점하기 위해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 건설을 노려왔습니다. 변수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여부였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광물 투자 회사의 허가를 쉽사리 내줄 리는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꼼수를 써서 리튬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윈저의 연간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조 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중국 국영기업 중광자원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리튬 광물 자원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국영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세상 전기차의 중심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제체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LFP 배터리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다가오고 있어 중국의 위기는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즉시 입금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중국 정부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까지도 한국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며 한국을 깔보던 중국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꿔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보내는 동시에 제발 도와달라며 애원하고 있는지, 한국이 도대체 무슨 대반전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놀랍게도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이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입니다. A씨가 언급한 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 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 3,760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더 건강보험 앱에서 검진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팁까지 안내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 A씨들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뜹니다. 그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국민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 란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 합해 3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 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방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 고도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으려면 2년 내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받을 것, 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일에서 챙겨가기 등을 꿀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 자격이 유학 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는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희년의료공제회 서울한방지능센터, 라파엘 클리닉 등의 무료 진료 대상,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명단을 첨부한 한 게시글엔 샵 한국유학생 샵 한국공짜진료 등이 태그돼 있습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 사이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돈 많은 중국인이 진료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일천사병원에서 외국인 진료 예약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중국인 등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건이 없어도 중국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되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허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범죄인데도 현재 중국 인터넷과 SNS 상에선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떻게 공짜 의료 혜택을 받는 법, 한국 국민은 모두 다 공짜로 병원 간다 등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 왔는데요. 2018에서 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 5,400억 원어치를 받은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한국인들의 세금을 훔쳐간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건강보험에 683억 원의 흑자를, 베트남인들은 447억 원의 흑자를, 필리핀인들도 한국에 316억 원의 흑자를 안겨주었는데 오직 중국인들만 한국에 막대한 적자를 안기며 한국인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갈취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갈취해간 대가로 한국은 중국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복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중국이 확정적이었던 사우디의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석유 화학 플랜트 사업. 최근 시진핑이 직접 사우디에 수차례 방문하며 중국 기업이 100% 확실하게 수주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사업을 한국의 현대건설이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 지역에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최소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수주 실적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에 보란듯이 베트남과 초대규모 히토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 유상 원조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베트남은 베트남에 매장된 엄청난 규모의 히토류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히토류를 무기로 보복을 하거나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불매운동을 외치며 중국산 화장품만 사용하며 중국에서 퇴출시킨 한국 화장품. 이 때문에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주가도 폭락해버렸는데요. 베트남이 중국 수요를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에 무려 40% 넘게씩 증가하고 있죠. 베트남 뷰티 시장이 주목받는 것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규모의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인구 구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이 절반에 달합니다. 중위 연령, 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32.5세로 한국 45세보다 10세 이상 낮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 등 구매력까지 더해지며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유럽연합과 손잡고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먼저 제안한 것인데요.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펼치는 허위 조작 정보 심리전의 실태를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중국발 가짜뉴스에 맞서 EU와 한국이 전례 없는 공조에 나서는 셈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회 입법원, 국회 선거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5일 자유시보,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안보관리는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통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자동 생산하고 사진 영상의 디지털 조작을 포함한 신기술로 정보 환경을 조작해 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가 극단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자 영상을 조작하는 데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 주요국들과 손잡고 중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복수를 시작하자 시진핑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해마다 사용하는 기업 보조금 규모는 무려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GDP 대비 기업 보조금이 미국의 4.4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 중 상당한 금액을 한국 기업에 줄 테니 제발 중국에서 떠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를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